토크쇼로 큰돈을 번 오프라 윈프리. 하지만 그녀의 개인사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퍼주기만 하다 배신만 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여동생,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리고 양아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오프라는 결국 자신의 쇼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How do you pray for somebody who you feel has really harmed you? 오프라 윈프리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베니타 리에게 버려졌습니다. 10대 시절 베니타 리는 버논 윈프리와 하룻밤을 보내고 원치 않게 딸 오프라를 임신하게 됩니다. 17살이었던 베니타는 딸을 기르기 부담스러웠는지 오프라를 자신의 엄마, 즉 오프라의 외할머니에게 맡겨버리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딸 팻을 낳고 살았죠. 그 후 오프라의 엄마는 딸 오프라를 단 한 번도 보러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프라가 10살이 되었을 때 외할머니가 아파 더 이상 오프라를 돌볼 수 없게 되자 그제서야 베니타는 딸 오프라를 데리러 왔죠. 6살 때 처음 엄마라는 존재를 만난 오프라는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책이나 친구들을 보면 엄마를 너무 좋아해 막연히 자신도 엄마를 보면 기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막상 처음 보는 엄마는 오히려 남처럼 낯설기만 할 뿐이었죠. 이날 오프라는 애 같지 않은 고민을 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도대체 뭐지? 나는 엄마한테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지? 한편 베니타는 오프라를 데리고 간 뒤에도 그녀를 따뜻하게 길러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을 데리고 온 날 집이 아닌 집 밖에서 잠을 지었죠. I wouldn't be able to sleep with my mother and I wouldn't be able to sleep inside the house, but there was a little porch before you actually got inside the house. 당시 베니타는 또 다른 남자와 딸 팻을 낳은 상태였고 아들 제프리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어 돈을 벌기 위해 밖에서 일을 해야 했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온 베니타는 집에서라도 자유시간을 갖기 위해 9살밖에 되지 않은 딸 오프라를 종종 삼촌네 집에 맡겨버렸습니다. 19살이었던 그는 오프라와 놀아주겠다며 그녀를 좁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에게 더러운 짓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오프라는 삼촌이 자신에게 뭘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확실했죠.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삼촌은 오프라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오늘 일은 비밀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오프라는 우울한 표정으로 돌아왔지만 베니타는 별일 없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베니타는 삼촌에게 오프라를 종종 맡겼고 그럴 때마다 오프라는 더러운 짓을 당해야 했습니다. 삼촌의 만행은 오프라가 14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죠. 참고로 이 당시 엄마 베니타는 남자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또 한 번 아빠 없는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오프라의 외할머니도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베니타는 더 이상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기를 수도 없다고 판단한 베니타는 딸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베니타는 딸을 입양기관에 등록했고 이후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건을 묻어버리죠. 딸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베니타. 하지만 그녀는 이후 오프라가 성공하자 뻔뻔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The parents don't spend enough time with the children. I spent a lot of time with Oprah. I loved her that she loved people's now. 한편 엄마와 제대로 유대관계를 쌓지 못한 오프라는 엄청난 문제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학교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걸핏하면 가출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프라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삼촌의 아이였죠. 당시 그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개념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신의 몸이 커지자 뭔가 이상했고 그제서야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다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죠. 중학생의 오프라는 도저히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고민하다 오프라는 집을 나와 자신의 친부 버논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했죠.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오프라의 아버지 버논 윈프리가 처음 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군대에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베니타가 버논에게 딸의 사진과 함께 옷 좀 보내 라는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이후 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버논은 오프라가 8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딸을 떠맡게 됩니다. 베니타가 또 다른 남자와 임신을 해 오프라를 일방적으로 버논에게 떠넘긴 것이었죠. 의외로 버논은 베니타의 결정에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아내 젤마와 함께 자식을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를 유산하게 되면서 마음이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을 기를 수 있게 되니 마치 신이 보낸 선물처럼 느껴졌다고 하죠. 오프라는 버논을 아빠라 불렀고 이들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년도 채 안 되어 베니타는 다시 딸 오프라를 뺏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버논에게 여름방학 동안에만 오프라를 자신의 집에 보내라고 설득한 뒤 방학이 끝나도 딸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이죠. 베니타는 오프라가 자신의 딸이니 알아서 키우겠다며 딸을 데리러 온 버논을 강제로 돌려보냈습니다. Didn't have a strong relationship. She never knew me on this side. She never really knew who I was. 친권이 없었던 버논은 베니타의 고집에 딸을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버논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5년의 시간이 흘러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오프라가 임신한 채로 자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버논은 당시 매우 화가 났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시킨 오프라의 삼촌에게 그리고 아이를 이지경으로 키운 베니타에게 화가 났지만 그가 가장 화가 났던 상대는 바로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딸을 베니타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후회하고 또 후회했죠. 당시 오프라는 이미 만삭이었기 때문에 버논은 일단 딸을 산부인과부터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오프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하지만 몇 주 뒤 아들은 죽게 됩니다. 겨우 14살에 불과했던 오프라는 이 출산과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버논은 오프라를 위로하며 평생 오프라의 기억에 남는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삶을 살 기회를 얻은 거야. 물론 이 말 한마디로 오프라의 인생이 영화처럼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짧은 치마와 짙은 화장을 하고 등교했고 버논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거부했죠. 이에 버논은 딸을 위해 엄격해지기로 결심합니다. 제대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오프라에게 지금이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 것이죠. 버논은 오프라가 짧은 치마를 입고 나오면 갈아입을 때까지 밖에 못 나가게 했고 진한 화장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오프라에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아빠 생각에는 말이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변화를 만드는 사람, 변화를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아빠가 보기에 너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녀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었죠. 또 오프라는 8살 때 아빠와 같이 살다 다시 엄마와 살게 되어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나는 너가 떠나기 전에도 아빠였고 너가 돌아온 후에도 아빠야 라고 말해주었죠. 물론 당시 10대 소녀의 오프라는 아빠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아빠의 말대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죠. 아빠가 저를 봐줬던 그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저를 구한 거예요. 아버지 버논의 노력으로 오프라는 차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등생이 되었고 고등학교 연설팀에 합류했으며 미스 블랙 테네시 미인대회에서 우승하고 가장 인기 있는 소녀로 선정되었습니다. 오프라의 옆에 있는 소년이 바로 당시 오프라의 남친인데요. 순수했던 앤서니와 오프라는 결혼 생활을 상상해보며 풋풋한 사랑을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학을 진학하며 삶이 달라져 이별하게 되죠. 첫 남친 앤서니는 당시에도 오프라가 자신과 결혼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여자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오프라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그녀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운명임을 알아보았다고 하죠. 한편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프라는 테네시 주립대학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진학합니다. 이후 재학 중에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고 졸업 후에는 곧바로 뉴스 앵커로 데뷔해 최연소이면서 최초의 흑인 여성 뉴스 앵커로 일하게 됩니다. 커리어적으로 승승장구한 오프라. 하지만 화려한 직업과 달리 그녀의 사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오프라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아서인지 애정결핍에 시달렸고 특히 남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남자들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상대가 나쁜 남자일지라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유부남과 사귀기도 했죠. 오프라는 유부남과 총 4년 동안 사귀었는데 일방적으로 오프라가 매달리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가 절 밀어낼수록 저는 그를 더 원했어요. 하지만 유부남에게 오프라는 즐기기 위한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부남이 그렇듯 그는 불륜녀와 바람을 즐기고는 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죠. 이때 오프라는 그를 막기 위해 남자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까지 꿇었다고 합니다. 제발 저를 선택해주세요. 하지만 유부남은 아내에게 돌아갔고 오프라는 또 혼자가 되었죠. 그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었고 또 다시 살이 찐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는 악순환을 반복했죠. 한편 사생활과는 상관없이 오프라는 성공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오프라는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해 스스로를 더 채찍질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가 잘 나갈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오프라에게 달라붙기 시작하죠. My mother and I had a complicated relationship. It wasn't until I became the famous Oprah Winfrey that she was even interested. 오프라의 엄마와 동생들은 오프라가 돈을 벌자마자 그녀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오프라에게 작은 것들을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요. 집에 라디오가 고장났네. 이번엔 TV가 고장났어. 이 당시 오프라의 마음은 오로지 책임감 뿐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쪽 가족과 유대관계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가족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하죠. 하지만 가족들은 오프라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기는커녕 요구하는 돈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한 번은 가족들끼리 피크닉을 가고 싶다고 오프라에게 500만 원을 내라고 했죠. 심지어 오프라의 어머니는 대놓고 오프라에게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변 친척들도 옆에서 그래도 네 엄마잖아 부추겼고 결국 오프라는 어머니를 경제적으로 책임지게 되죠. 그러다 또 한 번 오프라는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부동생 팻이 오프라의 비밀이었던 임신 사실을 잡지사에 팔아버린 것이죠. 이때까지 오프라는 가족 외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털어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이 매우 부끄러웠고 만약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하면 자신을 손가락질 할 거라 생각했죠. 팻은 오프라가 숨기고 싶어 하는 걸 알고도 잡지사에 19,000달러 하나로 약 3천만 원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심각한 중독 증세를 겪고 있던 팻은 언니야 어떻게 되든 일단 약을 구할 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이죠.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오프라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를 미워하지 않을까?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사람들의 반응은 오프라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4살에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아이를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누가 봐도 학대였기에 오히려 사람들은 오프라를 동정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진 이후 오프라는 더욱 잘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논란의 인터뷰를 하나 하게 되죠. Are you bleaching your skin because you don't like being black? I'm proud to be a black American. Have you ever been in love? Yeah. I'm going to ask you this, and it's embarrassing for me to ask. Are you a virgin? How could you ask me that question? 이 인터뷰는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마이클 잭슨의 팬들은 민감한 질문을 서스럼없이 하는 오프라에게 분노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인터뷰 도중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하죠. 하지만 결과만 두고 보았을 때 인터뷰 자체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숨겨진 사생활을 캐물어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명이 시청했던 것이죠. 또 마이클 잭슨이 다소 무례한 질문에도 따뜻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이 인터뷰 이후 마이클 잭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생기게 되죠. 한편 오프라 윈프리 쇼의 성공으로 승승장구하던 오프라 윈프리는 또 한 번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는 양아들로 여기던 켈빈 미첼이죠. 90년대 초 오프라 윈프리는 여기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그 촬영 현장에서 조연으로 출연한 켈빈 미첼과 친해지게 되죠. 오프라는 왜인지 모르게 처음 보는 켈빈에게 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와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죠. 켈빈도 오프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 싱글맘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직장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와 어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인 오프라는 그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미첼의 어머니를 위해 직장을 구해주고 미첼을 사립학교에 등록시켜 주었죠. 당연히 학비는 오프라가 전액 지불했습니다. 당시 오프라의 솔직한 심정은 미첼이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 같았다고 합니다. 미첼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오프라는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미첼은 오프라가 등록해진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오프라는 그의 집에 방문해 미첼의 어머니에게 왜 아들을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 않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이 제때 일어나지 않아 매번 등교 시간이 지나서 잠에서 깨었고 그래서 가끔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것이었죠. 오프라는 미첼 엄마의 말을 듣고 바로 근처 마트로 가 시계를 잔뜩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미첼의 집으로 가 미첼에게 앞으로는 꼭 학교에 나가라고 설득하며 시계 알람을 맞추는 법을 알려주었다고 하죠. 또 오프라는 미첼을 아예 기숙학교에 등록시켜 버렸습니다. 미첼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미첼의 엄마는 그럴 능력이 없다 판단하고 차라리 기숙학교에서 정해주는 스케줄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이 낫다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오프라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학교를 중퇴하겠다 선언했죠. 오프라는 바쁜 틈을 타서도 미첼을 불러 설득했습니다. 자신의 아빠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미첼도 대화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미첼, 지금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너가 지금은 16살밖에 안 되었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너가 지금 학교를 중퇴하고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이제 나는 너를 다른 학교에 넣어줄 수 없어. 하지만 오프라의 간곡한 설득에도 미첼은 학교를 중퇴했고 이후 오프라와 미첼의 연락은 끊어지게 됩니다. 오프라는 미첼에게 실망했고 미첼은 오프라가 자신의 미래를 간섭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여기서 둘의 사이가 끝이 났다면 오프라가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약 20년 뒤 미첼이 오프라를 찾아왔습니다. 오프라의 스케줄이 끝나는 시간을 틈타 그녀에게 다가가 저 미첼이에요. 기억나세요? 물었죠. 그러면서 미첼은 오프라에게 개인 연락처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에 오프라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자신의 연락처를 넘겨주었죠. 혹시나 미첼이 고맙다는 말을 하러 찾아온 것이 아닐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미첼이 오프라를 찾아온 것은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한 잡지사와 짜고 일부러 오프라를 찾아가 기사거리를 만든 것이었죠. 이에 오프라는 또 한 번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죠. Learn to do this with my mother. You've got to meet people where they are and love them at the level that they can
receive it. 책 성장 지향성에 따르면 인간 관계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우호자형과 오히려 발전을 방해하는 방해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방해자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꼭 피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나의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사람들, 발전을 못하게 현상을 유지하라고 은근히 강요하는 사람들, 그리고 짜증과 좌절 등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이런 회방꾼들에게 갉아먹히게 된다고 하죠. 이를 뒤늦게 깨달은 오프라는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성숙해진 오프라는 뜻밖에도 귀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는데요. 바로 오랫동안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동생 패트리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어머니 베니타 때문인지 오프라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프라의 인생까지 팔아 돈을 구하던 팻은 결국 약물 중독으로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남동생 제프리도 29살의 나이에 에이즈로 사망하게 되죠. 그렇게 형제자매가 다 떠나고 혼자가 된 줄 알았던 오프라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바로 엄마가 입양을 보낸 동생 패트리샤를 찾게 된 것이죠. 아기 시절 입양 보내진 패트리샤는 그녀를 입양하는 사람이 없어 7년간 위탁 가정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행히 한 부모가 그녀를 입양해 패트리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어렸을 때 패트리샤는 자신의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게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엄마가 자신을 찾기만 하면 자신은 다시 친엄마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20살이 되었을 때 친엄마를 찾고 싶었던 패트리샤는 입양기관에 연락해 혹시 친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입양기록서 원본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1963년에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죠. 기관에서는 친모에게도 그녀를 만나고 싶은지 의향을 물어보고 알려주겠다 답했습니다. 입양 기록서에는 가족들의 정보도 간략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입양 당시 그녀에게 9살짜리 맏언니, 4살짜리 언니, 그리고 2살짜리 남동생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현재 둘째 언니와 남동생은 죽었지만 맏언니는 살아있다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얼마 뒤 패트리샤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입양기관에서 말하길 그녀의 친모가 그녀를 만나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죠. 또 한 번 엄마에게 버림받은 패트리샤는 매우 슬펐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운명이 아닌가 보다 라 생각하며 애써 넘기려고 했죠. 그리고 그녀는 슬픔을 잊기 위해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오프라 쇼를 시청했죠. 이날은 오프라 윈프리의 어머니 베니타가 출연해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베니타가 이야기하는 자식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입양 기록서에 적힌 언니, 오빠의 기록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일치하는 정보들이 많아 패트리샤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오프라의 생년월일과 베니타의 생년월일을 검색했습니다. 이 둘의 생년월일은 자신의 입양 기록서에 적힌 엄마와 언니의 생년월일과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언니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여성 앵커였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패트리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패트리샤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에 팔았다면 그녀는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프라의 엄마가 나를 버렸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내용은 모든 언론사가 원하는 자극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또 어차피 오프라의 엄마 베니타가 패트리샤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패트리샤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이 이야기를 팔아 돈이라도 버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샤는 혹시나 오프라나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언론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3년 반 동안 이 사실을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가족과의 결합이지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패트리샤는 그래도 진짜 가족과 이어지고 싶다는 생각에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오프라의 동생 팻의 자식들이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곳을 방문해 조카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조카는 죽은 엄마에게 숨겨진 자매가 있었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지만 유전자 테스트 결과 유전자가 85% 일치하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고 하죠. 조카는 곧바로 이 소식을 이모 오프라에게도 알렸습니다. 뒤늦게 패트리샤의 존재를 알게 된 오프라는 패트리샤에게 감격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오프라의 이야기를 언론에 팔기 바빴는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순수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이라면 꼭 친자매가 아니더라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이후 패트리샤와 오프라는 함께 엄마 베니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만나주지 않았냐 물었죠. 이에 베니타는 너무 부끄러워서 만나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부끄러우면 오히려 만나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할 법도 한데 베니타는 그냥 회피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패트리샤는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Have you talked to her about why she gave you up? No. It happened for a reason. I'm not upset about it. It happened that way. That's how my life was supposed to go. 이후 시간이 흘러서도 오프라와 패트리샤는 왕래를 계속하며 끈끈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프라는 그녀에게 7억짜리 집을 사주고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그녀의 꿈을 지원해주기 위해 용돈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패트리샤는 언니 오프라 윈프리의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세계 최초 흑인 백만장자가 된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녀가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책 성장 지향성에 따르면 성장하는 사람들은 생존 중심의 시각에서 성장 지향의 시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된다고 하죠. 성장의 여정에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현실 안주자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려는 사람들, 모방자는 집단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 정복자는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 조율자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창조적 증폭자는 세상 곳곳에 변화를 미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율상 대부분의 범주는 20%를 넘어가지만 창조적 증폭자는 세계 인구 중 약 5에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책 성장 지향성에는 현실 안주자가 아닌 창조적 증폭자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조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성공 법칙을 소개했다는 점인데요. 유명한 인물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저자가 직접 인터뷰한 사례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성장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세한 책의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성장 지향성, 저자 존 마일스.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